지금 영국 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글자를 보면서도 읽지 못하는 문해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런던 교육청 비공개 보고서 초등학생 72% 읽기 미달 6년을 배워도 3명 중 2명이 글을 못 읽습니다. 그날 저는 교실 뒤에 서 있었습니다. 나이트 K는 묵음이야. 선생님은 7번째 반복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책을 덮었습니다. 읽지 못해서가 아니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1100시간이 아니라 단 15시간. 그리고 그 문자였습니다. 한글. 왜 어떤 문자는 며칠이면 읽히는데 우리는 6년을 배워도 못 읽는 겁니까?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공개합니다. 저는 교실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런던 이즐링턴 구의 초등학교였습니다. 오전 11시 창문으로 흐린 가을 햇살이 들어왔고 교실 안은 오래된 종이와 습한 공기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에마 와킨스가 칠판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닉스 교재, 눈가에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이트 K는 묵음이야. 아이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9살짜리 아이들인데 눈빛이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7번째 반복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줄에 앉은 리암 포스터가 조용히 책을 덮었습니다. 에마의 시선이 잠깐 그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칠판으로 돌아왔죠. 저는 그 순간 숨을 참았습니다. 저는 런던 교육청 산하 리터러시 연구팀 선임 연구원 제임스 켈러헌입니다. 올해로 이 일을 한 지 12해째입니다. 아이들의 읽기 능력을 측정하고 교사들을 관찰하고 정책의 데이터를 제출하는 게 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내 일이 무의미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손에는 내부 보고서가 있었으니까요. 런던 교육청이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입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이즐링턴 리터러시 실태 보고서 2024. 하지만 내용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 중 읽기 기초 수준 미달 비율 72%. 저는 그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에마가 다시 말했습니다. 리암, 한번 읽어볼게. 리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단어를 읽으려고 했습니다. 나이트. 끝내 소리 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데이터를 다시 열었습니다. 영국 전체 통계입니다. 국가교육부가 제출한 공식 자료. 초등학생 영어 읽기 능력 완성까지 평균 학습 시간 1100시간, 무려 1100시간입니다. 입학하고 학교를 다니며 6년을 쏟아붓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72% 미달이라는 겁니다. 저는 파일을 넘기다 멈췄습니다. 비교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참고 자료로 첨부해둔 파일이었습니다. 출처는 유네스코 리터러시 비교 연구 2023이었습니다. 거기에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표기책에는 평균 습득 시간이 15시간 이내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15시간, 1100시간이 아니라 15시간. 창밖에 런던 밤거리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번졌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에 리암의 굳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왜 읽지 못하는 걸까요? 교사 에마의 메모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노력은 한다. 하지만 외우기를 포기하는 시점이 너무 빠르다. 외우기를 포기한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15시간짜리 문자가 있다면 그 문자는 외우는 구조가 아닌 겁니다. 이해하는 구조인 겁니다. 그렇다면 리암이 포기한 건 노력이 아니라 구조였을 수 있습니다. 외울 수 없는 구조를 외우려다 포기한 거였을 수 있다는 말이죠.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왜 영국 아이들은 6년을 배워도 읽지 못하는데 어떤 문자는 며칠이면 되는 걸까? 그 질문 하나가 제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날 밤엔 몰랐습니다. 빗소리가 창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파일을 닫지 못한 채 그 숫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5, 15, 고작 15시간. 무언가가 잘못됐습니다. 아이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도서관에 갔습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메인 리서치 라이브러리입니다. 오전 8시. 열람실은 아직 절반도 차지 않았고 복사기 돌아가는 낮은 소음만 들렸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적어둔 질문이 화면 위에 있었습니다. 왜 어떤 문자는 15시간이면 읽히는가? 저는 비교 언어학 자료부터 검색했습니다. 유네스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세계 주요 문자체계 습득 시간 비교 연구입니다. 조사 대상은 22개 언어였습니다. 수치들이 눈앞에 늘어섰습니다. 영어 파닉스 완성까지
평균 1100시간, 프랑스어 600시간, 히브리어 250시간, 그리고 맨 아래 한 줄, 한글 15시간, 영어의 73분의 1입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대학원생 소피아 그린이 화면을 훔쳐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거 뭐예요? 15시간짜리 문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아가 눈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게 진짜라면 전 세계 교육 시스템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5년간 초등 리터러시 향상 예산으로 28억 파운드를 투입했습니다. 읽기 전담 교사 양성 프로그램, 파닉스 인증 커리큘럼 개편, 보조교사 배치 확대, 그 돈이 다 쏟아부어진 결과가 이즐링턴 72% 미달 수치였습니다. 왜 효과가 없었을까요? 저는 영어 파닉스 구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영어는 알파벳 26자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그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발음 패턴의 예외 규칙은 전체 단어의 70%를 넘습니다. 나이트의 K는 묵음입니다. 노후의 K는 소리가 납니다. C는 때로 S 발음, 때로 K 발음입니다. 규칙이 있는 것 같지만 예외가 더 많습니다. 아이들은 규칙을 외운 게 아닙니다. 예외를 외워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글은 다릅니다. 저는 한글 구조 분석 논문을 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세영 교수팀의 연구였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제목은 한글의 음소 체계와 규칙 완결성이었습니다. 논문의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은 규칙 예외가 사실상 없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이것만 이해하면 한국어의 모든 단어를 소리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하면 됩니다. 구조가 완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피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검증된 연구가 있어요? 있었습니다. 에든버러 대학교 인지언어학 연구소의 실험입니다. 2023년에 실시한 연구였습니다. 영어 원어민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한글을 처음 접하는 실험이었습니다. 학습 자료는 자음과 모음 조합 원리 설명 하나, 별도 단어 암기 없음, 추가 교사지도 없음.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평균 학습 시간 2시간 17분. 처음 보는 단어 소리 내어 읽기 성공률 94%. 2시간, 단 2시간. 에든버러 연구팀 책임자 나이젤 트위스트 교수는 논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결과는 문자 체계의 설계 차이에서만 설명 가능하다. 에듀테크 업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읽기 보조에 개인화 파닉스 플랫폼, 발음 교정 소프트웨어, 그 모든 기술이 해결하려는 문제를 한글은 설계 단계에서 이미 해결해버렸습니다. 기업이 수조 원을 들여 만든 시스템보다 500년 전 문자가 더 앞서 있는 겁니다. 소피아가 노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발표하면 난리 나겠다. 저는 그 말이 농담이길 바랐습니다. 그날 오후 런던 교육청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내부 공유 시스템에 올렸더니 접근 제한이 걸렸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제 상사 로버트 필킹턴의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 미팅 잡겠습니다. 공유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교육 실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문자 자체의 설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말이 세상에 나오는 걸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8시 30분에 로버트의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런던 교육청 본관 5층이었습니다. 복도는 형광등 불빛으로 하얗게 밝았고 청소 도우미린이 카트를 밀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노크했습니다. 들어와요. 로버트 필킹턴은 53입니다. 25년 경력의 교육정책 관리자입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파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안경을 내렸습니다. 앉아요, 제임스. 저는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제 보고서, 초안이 출력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로버트가 종이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쓴 취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걸 이대로 올리면 문제가 돼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문제요? 로버트가 눈을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어가 설계 실패작처럼 읽혀요. 그게 문제예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로버트가 계속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비교 방식이 너무 직접적이에요. 외국 문자가 우월하다는 뉘앙스가 나오면 이건 교육청 내부 보고서가 아니라 정치 문제가 돼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로버트, 이즐링턴 72%예요. 아이들이 읽지 못하고 있어요. 로버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아까보다 더 길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영어 파닉스 구조와 한글 구조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영어입니다. 알파벳 26자, 발음 패턴 조합은 수백 가지, 예외 규칙 비율 전체 단어의 70% 이상. 아이가 단어를 처음 봤을 때 맞는 발음을 유추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결국 외워야 합니다. 한글입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합해서 24개. 이 24개의 결합 원리를 한번 이해하면 이론적으로 모든 단어를 소리 낼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해하면 됩니다. 저는 이 구조 차이를 교육학 관점으로 다시 썼습니다. 암기 기반 학습과 이해 기반 학습의 충돌입니다. 암기 기반 학습은 뇌에 부하를 줍니다. 새 단어를 볼 때마다 뇌는 기억 목록을 검색해야 합니다. 목록이 없으면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습 시간이 길어지고 아이들은 목록이 충분히 쌓이기 전에 포기합니다. 이해 기반 학습은 다릅니다. 원리를 한번 이해하면 처음 보는 단어도 읽을 수 있습니다. 뇌가 규칙을 적용하면 되니까요. 새 단어를 볼 때 부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리암이 포기한 건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리암의 뇌는 아직 충분한 목록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목록은 6년을 쌓아야 했습니다. 저는 글을 계속 썼습니다. 그때 이메일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콜린 맥케이입니다. 에든버러 대학교 교육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제가 보고서 초안을 비공식으로 공유했던 사람입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검토했습니다. 만납시다. 내일 가능하면 바로 와요. 저는 에든버러로 가는 기차를 예약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건 1433년입니다. 590년 전입니다. 그 시절에 이미 이해 기반 학습의 원리를 설계에 녹여 넣었다는 겁니다. 현대 인지과학이 증명하는 원리를 500년 전 군주가 직관으로 설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껏 아이들에게 이해를 가르친 적이 있었을까요? 파닉스 교실에서 에마가 가르친 건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리암은 그 방법에 놓인 구조적 한계 안에서 실패했습니다. 기차가 에든버러 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 내리는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로버트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로버트의 목소리가 낮고 빨랐습니다. 제임스, 보고서 그거 누구한테 보냈어요? 플랫폼 위에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옆으로 지나쳤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때 콜린 맥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회의에 2명이 더 옵니다. 오기 전에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에든버러 대학교 허드슨 빌딩 3층 세미나실 앞에 섰습니다. 오전 9시 10분이었습니다. 복도 창으로 스코틀랜드의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콜린 맥케이는 60대 초반입니다. 짧은 흰 머리에 둥근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낯선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30 초반, 동양인 얼굴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50대 여성으로 정장 재킷에 메모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콜린이 말했습니다. 제임스, 소개할게요. 이쪽은 박재원 박사. 서울대학교 언어인지연구소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해나 그루버, 베를린 교육부 정책국입니다. 저는 악수를 했습니다. 박재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보고서 잘 봤습니다. 저희 연구와 정확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콜린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실험 영상이 떴습니다. 에든버러 대학교 인지언어학 연구소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촬영일은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영어 원어민 성인 30명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종이 한 장, 한글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를 설명한 2장짜리 자료였습니다. 별도 강사 없음, 발음 교정 없음, 추가 설명 없음, 화면 아래 타이머가 돌아갔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연구원이 새 카드를 나눠줬습니다. 참가자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국어 단어가 적힌 카드였습니다. 소리내어 읽어주세요. 화면 속 참가자들이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하지만 정확했습니다. 대부분이 읽었습니다. 나이젤 트위스트 교수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균 학습 시간 2시간 17분. 처음 보는 단어 정확 발음 성공률 94%. 오류의 대부분은 한국어 발음 규칙이 아닌 영어 발음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세미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박재원이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남긴 서문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싶어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그 문장 하나가 이 설계 전체를 설명합니다. 배우는 사람 중심의 설계입니다. 해나 그루버가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베를린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민자 아이들의 독일어 읽기 문제입니다. 구조 설계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 일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소수 의견이었지만 콜린이 말했습니다. 제임스의 보고서가 영국에서 공개되면 이 논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이 이야기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단순한 언어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에듀테크 산업 이야기였습니다. 전 세계 교육 기술 시장은 2023년 기준 2천억 달러를 넘습니다. 읽기 보조 앱, 파닉스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개인화 학습 플랫폼. 이 시장의 핵심 전제는 현재 문자 체계를 더 잘 가르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문제가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라 문자 체계 자체의 설계에 있다면요. 기업들이 쏟아붓는 수조 원짜리 솔루션의 전제가 흔들리는 겁니다. 콜린이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영국 주요 에듀테크 기업 3곳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 런던 교육청 공식 파트너사 목록이 있었습니다. 3곳 중 2곳이 겹쳤습니다. 제 눈이 멈췄습니다. 로버트가 제 보고서 공유를 막은 이유가 머릿속에서 새로 정렬됐습니다. 콜린이 물었습니다. 제임스, 이 보고서 공개하실 건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나 그루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개하면 반발이 옵니다. 학계만이 아니에요. 업계에서도 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로버트 필킹턴의 이름이 떴습니다. 부재중 착신 5개, 그리고 문자 한 통. 제임스, 오늘 저녁까지 보고서 회수해요.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콜린에게 이틀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콜린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 이틀 동안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는 에든버러에서 런던으로 내려오는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코틀랜드 들판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늘은 낮고 흰색이었습니다. 저는 로버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와 이틀을 숙소에서 보냈습니다. 논문을 다듬었습니다. 에든버러 실험 데이터를 다시 인용했습니다. 유네스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박재원 박사가 보내준 서울대 논문도 추가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콜린이 전화를 했습니다. 제임스, 상황이 먼저 흘러갔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콜린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해나 그루버가 베를린 학회에서 이 데이터를 언급했습니다. 비공개 발표였는데 누군가 외부에 유출했어요. 영국 교육 데이터라는 게 알려지면서 교육학계 이메일 그룹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콜린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버밍엄 대학교 찰스 노튼 교수가 공개 성명을 냈습니다. 비과학적 민족주의라고 했습니다. 맨체스터 대학교 마거릿 홀 교수도 국가교육체계에 대한 모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데이터를 반박한 건 아니군요. 콜린이 말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요. 대신 연구자의 의도를 문제 삼는 겁니다. 이것이 학문의 작동 방식입니다. 데이터가 틀리면 데이터를 공격합니다. 데이터가 맞으면 데이터를 가져온 사람을 공격합니다. 저는 이걸 이론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겪는 건 달랐습니다. 저는 커피를 끊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로버트와 만났습니다. 런던 교육청 지하 회의실이었습니다. 창이 없는 방입니다. 형광등 하나, 테이블 위에 제 보고서, 출력본이 또 있었습니다. 로버트 옆에 처음 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40대 남성, 양복이 비쌌습니다. 로버트가 소개했습니다. 런던 교육청 법무팀 피터 모스입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피터가 먼저 말했습니다. 켈러헌 씨, 이 자료가 교육청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 될 경우 기밀보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외부에 유출한 적 없습니다. 피터가 눈을 내렸습니다. 베를린에서 인용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목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로버트가 끼어들었습니다. 제임스, 나는 지금 당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처리하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학계에서 반발이 나오는 상황에서 공식화하면 당신이 다칩니다. 나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을 보호하려는 거였습니다. 피터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서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공개 관련 일체 행위를 보류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파일을 내려다봤습니다. 서명란이 보였습니다.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제임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로버트의 눈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래 일한 상사의 얼굴이었습니다. 경고이기도 했고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왜 공격받는 걸까요? 저는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덮었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일어서서 문을 향해 걷는데 등 뒤에서 피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켈러헌 씨,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형광등 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재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박 박사님, 내일 서울로 갈 수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재원이 말했습니다. 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서늘하고 건조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박재원이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전화통화 그대로였습니다. 재킷 차림에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오시기 전에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받았습니다. 무슨 상황요? 박재원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교육부 공식 성명이었습니다. 한국어였지만 번역기를 통해 읽었습니다. 한글 습득 시간 관련 해외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정책적 검토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는 어제였습니다. 베를린 발표가 유럽 교육 미디어에 실렸습니다. 한국 언론이 받아서 국내에 보도됐습니다. 교육부가 하루 만에 움직인 겁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정책 검토라면 현장 교사 청문회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른 아침에 회색 하늘이었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박재원이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전국 교사 네트워크 내부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이었습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의 게시물이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포기합니다. 받아쓰기 3번 틀리면 그냥 연필을 놓습니다. 이미 2달째 같은 단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학부모 민원이 2배가 됐습니다. 교사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건 런던 이즐링턴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다른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박재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왜 한국에서 문제가 됩니까? 한글이 배우기 쉽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재원이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글은 쉽습니다. 하지만 교육 시스템이 그걸 어렵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이해했습니다. 설계가 좋아도 가르치는 방식이 암기 중심이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시험 중심, 받아쓰기 중심, 반복 주입 중심. 한글도 그 틀 안에서 가르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설계의 장점이 교육 시스템에 의해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목요일 청문회장은 서울 세종로 교육부 청사였습니다. 현장 교사 11명이 증언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지켜봤습니다. 박재원이 옆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 증언자는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 김미래였습니다. 16년 경력입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포기합니다. 입학 후 6달 안에 포기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증언자는 부산의 박준혁 교사였습니다. 20년 경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이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꿔야 할 건 시스템입니다. 정책국장 윤성호가 메모를 적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사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김미래가 대답했습니다. 이해 중심 교육입니다. 원리를 먼저 가르치고 단어는 그 다음입니다.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런던의 리암이 떠올랐습니다. 에마가 7번을 반복하던 나이트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것 하나였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박재원이 말했습니다. 제임스, 내일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직접 보셔야 합니다. 어디서요? 박재원이 잠깐 멈췄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입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로버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임스, 지금 어디 있어요? 연락이 안 됩니다. 저는 창밖의 서울 밤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용산에 있습니다. 이른 오전이었습니다. 박물관 입구 앞에 서자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박재원이 앞장섰습니다. 전시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전시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복제본이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있었습니다. 빛이 낮게 비쳤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박재원이 말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세종대왕이 직접 쓴 서문입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말하고자 해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일을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함이라.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섰습니다. 사람마다 쉽게 익혀. 현대 교육학의 용어로 말하자면
범용 설계입니다. 특정 수준의 사람만 익힐 수 있는 문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 익힐 수 있는 문자. 그걸 목표로 설계했다는 겁니다. 590년 전에 박재원이 다음 전시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자음 생성 원리였습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뜬 도형.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에서 니은이 나왔습니다. 목구멍 모양에서 이응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직접 해봤습니다. 니은을 발음하면서 혀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니은 자형을 손가락으로 그렸습니다. 발음과 형태가 일치했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해하는 순간 기억됐습니다. 저는 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어 단어를 읽어봤습니다. 가, 나, 따, 라 읽혔습니다. 저는 박재원을 봤습니다. 박재원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이시죠? 예. 얼마나 걸렸습니까?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전시실에 들어온 지 4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40분. 저는 40분 만에 한국어 자모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에든버러의 2시간 17분, 유네스코의 15시간, 이즐링턴의 72% 미달, 런던의 1100시간, 리암이 책을 덮던 그 교실, 그리고 지금 이 박물관. 문자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설계였습니다. 누군가가 배우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만든 설계였습니다. 배우는 사람의 몸을 관찰하고 배우는 사람의 인지 구조를 고려하고 배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설계였습니다. 세종대왕은 교육학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사람을 가장 깊이 이해한 설계자였습니다. 저는 박재원에게 말했습니다. 이걸 보고서에 넣겠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박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임스. 지금 런던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타임스 에듀케이션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베를린 발표 이후에 추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답을 줘야 합니다. 저는 전시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보였습니다. 남산이 멀리 있었습니다. 로버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저는 박재원에게 말했습니다. 취재에 응하겠습니다. 박재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로버트가 아니었습니다. 콜린 맥케이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콜린의 목소리가 낮고 빠르게 들렸습니다. 제임스, 피터 모스가 오늘 오전에 에든버러 연구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나이젤 트위스트 교수한테요. 실험 데이터 원본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데이터를 봉인하려는 겁니다. 공식적인 방법으로요. 박물관 전시실에 관람객이 들어왔습니다. 가족 단위였습니다. 아이가 자음 전시물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말해줬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콜린이 말했습니다. 제임스,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 비행기 탑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재원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 아이가 소리낸 자음 하나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선명하고 정확했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히스로 공항 입국장을 나오자 로버트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로버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임스, 이야기하죠.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손님이 없었습니다. 기계가 커피를 내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로버트가 앉았습니다. 피로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피로했습니다. 로버트가 먼저 말했습니다. 피터 모스가 나한테도 공문 보냈어요. 당신 조사하겠다고. 저는 커피를 내려다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임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리암 포스터가 떠올랐습니다. 책을 덮던 그 9살짜리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에마가 7번을 반복하던 교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서울 박물관에서 40분 만에 한국어 자모를 읽던 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리암이 책을 덮던 날 저도 모르게 뭔가 알아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게으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에게 외울 수 없는 것을 외우라고 했던 겁니다. 로버트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영어를 바꾸자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건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어를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육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문자의 구조를 인정하고 그 구조에 맞는 방법으로 가르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글이 보여주는 건 설계가 다르면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입니다. 로버트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타임스 에듀케이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기자는 세라 도어티였습니다. 40대 여성으로 교육 전문 기자였습니다. 녹음기를 켰습니다. 켈러헌 씨,
한글이 영어보다 습득이 쉽다는 주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핵심은 우열이 아닙니다. 핵심은 설계입니다. 한글은 배우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설계됐습니다. 500년 전에 이미 이에 기반 설계가 완성됐다는 겁니다. 그게 15시간과 1100시간의 차이를 만든 겁니다. 세라가 받아 적었습니다. 영국 교육 시스템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시스템을 바꾸십시오. 리암 포스터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리암을 그 구조 안에 넣은 시스템이 실패한 겁니다. 인터뷰 기사는 사흘 후 타임스 에듀케이션 일면에 실렸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찰스 노튼 교수가 다시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엔 데이터를 직접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에든버러 연구소가 실험 원본 데이터를 전면 공개했습니다. 나이젤 트위스트 교수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실험은 반복 가능합니다. 어떤 연구소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교육부 정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한국에서 박재원 박사가 발표자로 초청됐습니다. 독일에서 해나 그루버가 참석했습니다. 에듀테크 기업 두 곳이 런던 교육청 파트너십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즐링턴 구 교육청이 파닉스 교육과정 개편 파일럿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기반 접근법 도입, 시범학교 6곳, 그 6곳 중 하나가 에마 와킨스의 학교였습니다. 저는 에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파일럿 학교 선정 축하합니다. 에마의 답장이 왔습니다. 리암이 오늘 처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단어 읽겠다고요. 저는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말하려는 전부입니다. 문제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만든 구조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외울 수 없는 것을 외우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아이들을 향해 노력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건 틀린 진단이었습니다. 한글이 보여준 건 단순합니다. 배움의 문턱을 낮추는 게 진짜 교육이라는 겁니다. 아이의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 시스템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500년 전 군주가 이미 설계로 증명했습니다. 전 세계 에듀테크 시장이 2천억 달러를 넘어선 지금 이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수조원을 쓰면서 정작 배우는 사람을 얼마나 중심에 뒀을까요? 세종대왕의 서문은 오늘도 국립한글박물관 유리 케이스 안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 문장이 590년째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을 중심에 두었느냐고. 한국은 그 질문에 설계로 답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지금도 전 세계 교육이 풀지 못한 문제에 가장 단단한 해답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